늘 사연을 틀어놓고 삶의 지루함을 잊고 이웃님네들이 사는 이야기를 들은 지도 이제 오래되었네요. 이번에는 용기를 내어 제 사연을 보내보기로 했답니다. 저는 60대 중반의 여성이에요. 외아들이 하나 있죠. 저는 젊은 시절에 남편을 잃었어요. 그리고 남편보다 앞서 어린 시절에 사고로 세상을 떠난 아들이 있었습니다. 저에게는 친정에서 물려받은 재산도 있었고 그것을 종잣돈 삼아 부동산이나 주식 같은 데에 투자를 해서 많은 돈을 벌었답니다. 이상하게도 제가 투자한 주식 종목은 그때마다 값이 올랐고 부동산도 사놓으면 값이 오르는 행운을 경험했죠. 하늘에서 남편과 첫아이가 저를 돕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비록 변두리지만 100평쯤 되는 집에서 저 혼자 살고 있답니다. 아들은 따로 살고 있어요. 아들은 서울 중심지의 작은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답니다. 제가 보증금을 만들어 주었어요. 제 아들 이야기를 하려니 조금 부끄럽네요. 왜냐하면 하나밖에 없는 아들 녀석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은 고사하고 늘 골머리를 앓게 하는 아이니까요. 우선 성인이 된 후 취업을 해도 한 직장에 오래 붙어 있지 못하고 쉽게 그만두기를 반복하는 아이였답니다. 너 근무 시간에 엄마한테 웬 전화질이냐? 들어간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래도 되니? 그 회사 이상한 회사예요. 매일 똥개 훈련만 시키고 일은 제대로 일은 가르쳐 주지도 않는다고요. 그래서 그만뒀어요. 회사에 처음 들어간 사람에게 여기저기서 잔심부름을 시키기도 하죠. 아들이 말한 똥개 훈련은 바로 그런 걸 말하는 거였어요. 이거 하랬다가 하지 말랬다가 저거 하랬다가 또 하지 말랬다가 하니 아들 성격에 욱한 거였답니다. 그게 뭐 그렇게 힘든 일이라고 그런 이유로 회사를 그만두고 나오나요? 그게 힘든 일이면 세상에 안 힘든 일이 어디 있겠어요. 회사를 그만두는 이유도 다양했죠. 일하는 것에 비해서 월급이 적다는 것은 기본적인 이유이고 하다못해 사무실이 덥다 춥다까지도 나중엔 사직의 이유가 되더라고요. 즉 돈을 벌 의지나 의욕이 전혀 없어 보였답니다. 그리고 아들은 이를 가렸어요. 몸을 움직이는 육체 노동은 죽어라고 싫어했죠. 곧 죽어도 사무실에서 펜대 굴리는 일에만 집착했어요. 그런데 그 펜대 굴리는 회사에 들어가도 오래 버티지 못했으니 바로 그게 문제였죠. 사실 스트레스로 따지자면 사무실에서 머리 쓰는 일이 더한 것 아닐까요? 그런데도 사무실 일은 사무실 일대로, 현장 일은 현장 일대로 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니 도대체 어떤 직장을 원하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보험 영업을 하는 일도 시켜보았어요. 2개월간 회사에서 요구하는 실적을 채우지 못했죠. 보조금이 있기는 하나 그것은 업적을 달성해야 주는 돈이었어요. 결국 아들은 보험회사에 나가서 단 한 푼도 벌지 못하고 또 나와버렸답니다. 그러고는 그런 끔찍한 회사에는 다시 나가지 않겠다나요? 엄마, 나 보험회사 일 도저히 못하겠어요. 하루에도 수백 통씩 전화를 걸어서 보험을 파는 일인데 대부분 전화를 안 받거나 바쁘다는 거예요.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무슨 일을 해요. 그러면서 자꾸 눈치를 주는데 정말 끔찍하더라고요. 어떤 소설에서 읽은 기억이 나요. 배의 선장 직업을 가진 사람이 바다에 나가지 않으려는 이유가 거의 100가지가 된다는 것이었어요. 바람의 방향, 물결의 정도, 그날그날 달라 보이는 바다의 색깔, 가기로 한 기항지의 기후 조건 등등 핑계를 대면서 바다에 나가지 않으려고 했다고 소설책에 묘사되어 있었죠. 우리 아들이 꼭 그렇더라고요. 분명히 이제 성인이 되어 직장을 가져야 하는 사람이 이리저리 핑계를 대며 일을 하지 않으려 하는 것이었죠. 그리고 몇 번을 그렇게 직장을 그만두더니만 이제 사업을 하겠다면서 제게 손을 내미는 것이었어요. 엄마, 나 이번에야말로
마음 잡고 일을 좀 해볼까 해요. 사업을 하나 작게 할 생각인데, 엄마가 좀 도와주세요. 자신 있는 거냐? 사업은 회사와 달라서 네가 때려치우고 싶다고 그냥 몸만 달랑 나올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다. 알고 하는 말이니? 아들은 이번에야말로 자신이 있다며 조명기구를 생산하는 사업을 시작했어요. 그중에서 낚시 집어등은 좀 인기를 끄는 모양이더라고요. 무슨 애플리케이션이라는 것도 개발해서 인기를 끌었죠. 이렇게 아들의 사업이 잘 되어 나가자 저는 이 녀석이 이제야 자리를 잡게 되었구나 하고 안도했답니다. 열심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자식 키우는 일이라는 것이 걱정의 연속이더라고요. 이제 일에 적응해서 잘하는 것 같으니까 다른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홍기가 차서 이제 결혼 이야기가 나올 때가 된 것이었죠. 한동안 누구를 사귀지도 않는 것 같아서 애를 태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눈치를 보니 여자친구가 생긴 것 같더라고요. 제 집에 다니러 와서도 어느 방엔가 틀어박혀서 장시간 통화를 하는 모양새나 갑자기 외모에 더 신경을 쓰는 것 같은 모양새, 모두 여자친구가 생긴 것을 짐작하게 하는 것이었어요. 너 여자친구 생겼니? 네 나이 이제 무슨 미팅하듯이 금방 만났다 금방 헤어지고 그럴 나이는 아니야. 결혼 생각은 있는 거냐? 아들은 자신의 연애 상황에 대하여 자세히 말해주더군요. 저는 결혼 생각이 있는데요. 여자친구 쪽에서 아직은 결혼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결혼 얘기하면 은근 딴 얘기로 말을 돌리더라고요. 그렇다고 안 만나주는 것도 아닌데 확답을 안 하고 있어요. 저는 또 걱정이 되더라고요. 아들 녀석은 분명히 결혼 생각이 있다는데 아가씨 쪽에서 확답이 없다는 얘기를 들으니 이 녀석이 결국 상처를 받게 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했답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정말로 의외로 아들이 만난다는 여자친구를 제 집으로 데려왔어요. 제 집에 왔다가 저녁도 먹지 않고 나가는 폼새가 어째 여자친구를 만나러 나가는구나 싶긴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에 대해서 확답을 하지 않는다는 여자친구를 집으로 데리고 왔으니 놀랄 밖에요. 알고 보니 집으로 데려왔다기보다는 좀 우연한 일로 그냥 같이 왔다라고 하는 정도더라고요. 아들이 우리 집에 왔다가 지갑을 놓고 나갔는데 근처에서 여자친구를 만난 다음에 지갑을 놓고 나왔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냥 같이 온 것이라나요? 아이가 서글하니 인상도 좋은 편이고 요즘 애들답지 않게 조금 부끄럼도 타는 것 같았어요. 빼어난 미인은 아니지만 아무튼 미운 인상은 아니었죠. 반가워요. 내 집에 온 손님인데 그냥 보낼 수 있나? 과일이라도 먹고 가요. 내가 얼른 내올 테니 거실에 잠깐만 앉아 있어요. 결혼에 대해서 확답을 하지 않는다는 그 아가씨는 사양하지 않고 저의 제안을 받아들이더군요. 앉혀놓고 몇 마디 말을 붙여보니 아이가 싹싹하니 부침성이 좋더라고요. 어쨌든 몇 마디 이야기가 끝나고 돌아가려는 그 아가씨에게 앞으로 자주 놀러오라고 말했습니다. 결혼 확답을 안 한다는 아이가 과연 그럴까 생각을 하면서도요. 아이고 왔어요? 반갑네요. 난 안 올 줄 알고 섭섭했는데. 아니요, 안 오긴요. 어머님이 너무 친절하게 대해주셔서 그냥 편하게 왔어요. 그리고 말씀 놓으세요. 딸 같은 나이잖아요. 그렇게 그 아가씨는 저희 집에 자주 놀러 왔어요. 그때마다 저는 아가씨의 됨됨이를 알아보려고 이모저모 살폈죠. 그런데 볼수록 아이가 괜찮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 애가 며느리가 되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아들로부터 아직 결혼에 대한 합의가 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엄마, 기쁜 소식이에요. 영은이가 드디어 결혼하재요. 그런데 저보다도 시어머니 되실 분이 너무 좋아서 결혼을 결정했다고 하네요. 아들이 갑자기 이렇게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저는 아이고 잘 됐다 싶어서 아들을 재촉해서
일사천리로 결혼식을 준비하고 결혼을 시켰습니다. 일단 결혼을 결정하자 아가씨 쪽에서도 빠르게 결혼을 추진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아들의 사업이 잘 되고는 있었지만 아직 초기라서 큰돈이 생기는 것 같지는 않았어요. 거기다 그동안 직장 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혼 자금으로 모아둔 돈도 없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결혼 자금은 모두 제가 댔지요. 그리고 신혼살림을 꾸려갈 집 문제가 또 남아 있었어요. 그것조차도 마련해 놓지 않은 채로 하는 결혼이었죠. 자신의 결혼을 위해서 단 한 푼도 마련해 놓지 않고 모두 저에게 기대려는 아들이 괘씸하기도 했어요. 그래도 저는 작게나마 도와주기로 했답니다. 왜 괘씸해 하면서도 도와주겠다고 생각하느냐고요? 제가 이렇게 결정한 데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답니다. 이 아들 녀석은 제가 아주 어렵게 얻어서 애지중지 키워온 아이였어요. 제가 젊은 시절이었죠.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어 아이가 들어섰고 아들을 낳았답니다. 아이는 초등학교 4학년이 될 때까지 잔병 한 번을 앓지 않고 건강하고 착하게 자라주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정말로 날벼락을 맞았답니다. 큰일 났어요. 남수가 차에 치여서 병원으로 실려갔어요. 우리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데 갑자기 큰 트럭이 빠르게 달려왔어요. 뭐라고? 남수가 차에 치여? 많이는 안 다쳤지? 아이가 사고 현장에서 바로 병원으로 실려갔다는 것이었어요. 박남수 학생 어머니 되시나 봅니다. 아드님이 하굣길에 과속 차량에 치여 이 병원 중환자실에 있습니다. 차는 덤프트럭이었고 아이들은 보행신호, 즉 파란불일 때 길을 건너고 있었어요. 운전자는 도주하지 않고 바로 이 아이를 병원으로 옮겼고 지금 저희 경찰에서 신병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중환자실에 있다니요. 중환자실 말로만 들었지 처음 들어가 보는 곳이었어요. 정말로 크게 다쳤거나 암 같은 질병으로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보였답니다. 그런데 우리 아들이 중환자실에 있다니 뭔가 착오가 있었다는 생각을 하고 싶더라고요. 그런 절실한 생각이 정말 착오를 만들어냈죠. 선생님, 우리 아이 많이 안 다쳤죠? 있을 자리가 없었나 봐요. 여기 중환자실에 있는 걸 보니 말이에요. 곧 데리고 나갈 거예요. 아이 어머님 되시죠? 너무 놀라지 마시고 제 말씀 들으셔야 합니다. 아이는 뇌와 주요 장기에 큰 손상을 입은 상태예요. 가끔 소생하기도 합니다만 소생해도 평생 누워 있어야 할 처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금 더 지켜보아야겠지만 뭐라고 장담하기는 어렵네요. 장담하기가 어렵다니요. 그렇다면 설마 우리 아들이 잘못되기라도 한다는 걸까요? 그런데 정말로 아이는 그날 저녁에 저와 아이 아빠가 지켜보는 가운데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이의 몸을 흔들며 외쳤죠. 남수야, 엄마야, 얼른 좀 일어나봐, 어? 우리 집에 가야지. 아이는 대답도 없고 움직임도 없었어요. 곧이어 어떤 사람들이 와서 아이를 하얀 시트로 덮더니 아이가 누워있던 침대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이었어요. 하얀 시트로 아이를 덮을 때까지도 저는 아이가 세상을 떠났다는 것이 실감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의사가 아주 사무적인 말투로 아이가 떠난 날짜와 시간을 제게 알려주더군요. 우리 아들을 어디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저한테 말 한마디 없이 어디로 데려가는 거냐고요? 저는 아들을 하얀 시트로 덮어 옮겨가는 침대를 따라가며 오열했어요. 입관을 할 때 또다시 참았던 눈물이 터져나왔습니다. 어린 아들의 장례를 치르고 나니 아이는 이제 제 곁에 없었어요. 그저 유골을 담은 작은 함 하나만 제게 주어졌답니다. 아들을 담은 관이 화장을 위해 엘리베이터 문같이 생긴 곳으로 들어갈 때 저는 울다가 그만 기절을 하고 말았나 봐요. 정신을 차려보니 장례식장의 유족 대기실에 제가 누워있더군요.
이런 일에 익숙한 장례식장 직원들이 응급처치를 했다지요. 세상에 자식을 먼저 세상을 떠나보내는 슬픔보다 더한 아픔이 있을까요? 저는 그 이후로 몇 년간 정신이 나가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힘든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오랜 기간 동안 아이가 들어서지 않더군요. 처음에는 떠난 아이에 대한 그리움과 슬픔 때문에 아이가 기다려지지도 않았고요. 그런데 아이가 들어서지 않는 세월이 점점 길어지자 아이를 떠나보낸 아픔과 더불어 또 그것도 하나의 아픔이 되더군요. 아들이 떠난 지 자그마치 10년이나 되는 동안 아이가 생기지 않았으니까요. 거의 포기한 상태였어요. 내 팔자에 자식은 없나 보다 하고 포기하고 있던 중에 몸에 첫 아이가 생겼을 때와 비슷한 증상이 나타나자 저는 반신반의하면서 산부인과에 가보았습니다. 임신 2개월이 조금 지나서 이제 막 3개월로 접어드는 시점이라더군요. 정말 기적같이 아이가 생긴 것이었답니다. 제 아들 녀석은 이렇게 어렵게 얻어서 키운 아이였어요. 첫 아이 때문에 피해의식이 생긴 저는 또 사고라도 생길까 봐서 아이에게 눈을 떼지 않고 키웠답니다. 엄마가 학교 끝날 때쯤 데리러 갈 테니까 그때까지 나오지 말고 교실에 있어라. 알았지? 꼭 엄마가 갈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나도 이제 조금 있으면 중학교 가는데 매일 엄마가 데려다주고 데리러 오고 하니까 애들이 놀려요. 그만 오셔도 돼요, 엄마. 아이가 제 마음을 알 리가 없었죠. 먼저 떠난 형의 이야기를 해주었지만 만나보지도 못한 형에 대한 이야기는 아이한테 막연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아이 아빠가 세상을 떠난 것도 이쯤이었습니다. 첫 아이를 잃고 술로 세월을 보낸 시간들 때문이었을까요? 남편은 어느 날 갑자기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답니다. 아직 아이는 어렸고 아빠의 손길도 필요한 나이였는데 그만 아빠가 먼저 간 아들 곁으로 떠나버리고 만 것이었어요. 저는 또 한 번 가슴을 도려내는 아픔을 겪어야 했죠. 그리고 어린 아들과 저만 남겨진 세상이 왜 그리도 넓고 낯설었는지 지금도 알 수 없답니다. 아들과 남편을 연달아 잃고 제가 산 세상은 이전과는 분명히 다른 세상이었어요. 그리고 아이와 남편을 모두 잃게 된 제가 마음 붙일 곳은 이 작은 아들 녀석밖에 없었답니다. 무엇보다도 남들이 아빠 없는 아이라고 무시할까 봐서 제일 걱정되었어요. 그래서 물질적으로나마 풍족하게 키우려고 했답니다. 그러다 보니 아이가 이렇게 경제적으로 해이한 상태가 되고 만 것이었어요. 누구 탓을 하겠어요? 제가 잘못 키운 탓이겠죠. 아들은 저에게 경제적으로 기대는 것을 당연하다고 여긴다는 것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아이가 자라는 시기 동안에는 경제적으로 원하는 것을 모두 해주었어요. 그러다 보니 경제적인 책임감 같은 것은 애초에 없었죠. 노력하지 않아도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다 보니 어렸을 때부터 저에게 의존적이 되면서 힘든 것은 조금도 못 참고 성실하지도 않은 아이가 되고 말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성인이 되면서부터는 웬만하면 독립성을 키워주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여러 번 사업을 도와달라고 했지만 지금 하고 있는 사업 하나만 그나마 전망이 밝은 것 같아 도와주는 참이었습니다. 엄마, 우리 결혼하면 살 집 몇 평 정도 해주실 거예요? 아이, 물론 아파트죠? 하긴 요즘이야 일반 주택 구하기가 더 어렵죠. 진수야, 엄마 돈 없다. 너도 이제 성인이니 네 결혼자금 정도는 네가 만들었어야 하는 것 아니니? 엄마는 네가 독립적인 사회인으로 우뚝 서길 바라는 사람이야. 마치 많은 사람이 가진 건물에 원룸이 나왔다고 하니까 내가 가서 내 이름으로 계약해 주마. 엄마, 아이 제가 처가에 면이 서야 말이죠. 어떻게 그렇게 신접 살림을 시작해요? 원룸이요? 혜정이가 아마 도망갈걸요? 그렇다고 도망갈 아이라면 처음에 도망가게 놔두는 게 낫다.
아이며 생기고 나서 도망가는 것보다는 말이다. 저는 아들에게 좀 냉혹하다 싶을 정도로 말했답니다. 그리고 제 이름으로 계약해 주겠다는 것도 다 사정이 있었어요. 결혼 전에 원룸을 아들 이름으로 얻어주었더니 그 보증금을 가지고 술 먹고 노는데 다 써버렸기 때문이었답니다. 그래서 이번엔 아예 보증금에 손을 못 대게 하려고 제 이름으로 직접 계약하겠다고 한 것이었어요. 엄마는 100평대 집에서 살면서 아들이 원룸에 살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그리고 혜정이한테는 이걸 뭐라고 설명해요. 아예 아파트 해주세요, 엄마. 사람들이 뭐라건 그게 무슨 상관이냐. 우리한테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데 말이야. 며느라이한테도 있는 대로 설명하려무나. 며느리가 수십 평대 아파트 바라고 결혼한 것은 아니겠지? 만일 그렇다고 해도 이 엄마는 원룸 이상 도와줄 수가 없어. 저는 이렇게 단호하게 선을 그었답니다. 제가 하도 고집을 부리니까 아들은 결국 마지못해 제가 계약한 원룸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며느리가 우리 집에 와보곤 수십 평대 아파트 정도는 요구했을 것이다라는 제 생각은 기우라는 것이 점점 밝혀졌죠. 며느리는 결혼 후에 원룸에 대한 불만도 없을 뿐만 아니라 혼자 있는 제가 걱정된다고 하면서 자주 찾아오는 것이었어요. 어머니, 이 김치 제가 담근 건 아닌데요. 친구네 집에서 얻은 거예요. 하도 맛있어서 어머니 목까지 얻어왔어요. 맛 좀 보세요, 어머니. 정말 맛있어요. 아이고, 친정도 아니고 친구한테 무슨 내 목까지 얻어오니. 남한테 패기치면 못 쓰는 거다. 김치는 앞으로 내가 담가주마. 어머니, 저 김치 담글 줄 알아요. 걱정 마세요. 이건 하도 맛있어서 제가 조금 얻어온 거예요. 어머니 김치 담그지 마세요. 제가 해다 드릴게요. 김치는 친구네 집에서 얻어왔다고 했지만 며느리는 음식 솜씨도 좋은 것 같았어요. 저희들끼리 별식이라도 해먹게 되면 꼭 싸가지고 와서 제게도 맛보게 해주더라고요. 며느리가 가져다 주는 음식은 항상 맛있었어요. 모레가 네 시아버지 기일이다. 제사를 모셔야 하니 시간 맞춰 오너라. 네가 들어오고 나서 처음 올리는 제사니까 처음 인사드린다고 생각하고 오려무나. 그런데 며느리는 바로 다음 날 우리 집에 찾아왔더라고요. 어머니, 모레 제사를 지내려면 오늘부터 준비를 좀 해야겠다 싶어서 왔어요. 일단 시장 볼 거 목록부터 꼼꼼히 적어야겠어요. 빠뜨리지 않게요. 어머니가 좀 도와주세요. 요즘 젊은 아이들답지 않게 며느리는 제사 지내는 일에도 익숙한 모양이었어요. 지금은 부모님이 미국으로 이민을 가셨지만 그 전에 조부모님 제사 준비를 도와드리면서 어깨너머로 배웠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저와 같이 작성한 리스트대로 시장을 꼼꼼하게 봐와서 저 혼자 뚝딱뚝딱 준비를 시작하는 것이었어요. 차려낸 것을 보니 얌전하고 정갈했죠. 그렇게 며느리가 들어와서 지내는 애들 아빠의 첫 기일이 흐뭇하게 지나갔답니다. 그렇게 흐뭇하게 기일을 보내면서 저는 며느리를 잘 보았다는 기쁜 생각과 더불어 아이 아빠에 대한 기억으로 갑자기 슬퍼지더라고요. 무정한 사람 같으니 살았으면 이렇게 며느리 재미 같이 볼 수 있었을 텐데. 그리고 또 한 사람, 제 가슴 속에 가장 큰 멍으로 남아있는 아이에 대한 그리움으로 가슴이 먹먹해 오더라고요. 그 아이가 살아있었다면 그 아이와 결혼한 며느리가 있었겠죠. 어떤 시인이 쓴 시에서 보지도 못한 사람이 그립다고 하더니만 바로 이런 경우를 두고 하는 말인가 봅니다. 보지도 못한, 아니 볼 수도 없는 큰며느리가 갑자기 왜 이리 아쉬워지는지요. 어쨌든 우리 며느리는 정말 기특하더라고요. 거기다가 아들과 작은 불화도 없이 잘 지내는 것 같았어요. 아들이 아파트 타령을 하면서 사실 걱정도 되었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사는 집에 와보았던 며느리도 틀림없이 괜찮은 아파트 정도를 기대하고 있겠구나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불만은 오히려 아들 녀석 입에서 나왔지 며느리는 그런 일에 불만도 없는 것 같았어요. 그런 사실들이 아마 아들이 편안하게 사업을 하게 하는데 도움을 주었을 거예요. 아들의 사업은 아직도 잘 되고 있었으니까요. 잘 된다는 게 돈을 많이 번다는 게 아니라 생활비 정도 나오게 유지가 된다는 뜻이랍니다. 예전에 회사를 자주 그만두었던 것에 비하면 지금은 아주 잘하고 있다는 말이었죠. 저는 며느리가 점점 더 마음에 들었답니다. 자식 복도 없고 남편 복도 없는 저에게 며느리 복은 있었나 보다 싶었어요. 저는 그저 며느리가 아들이 마음을 잡고 자기 가정 챙기며 살 수 있게 지금처럼 내조를 잘해주기를 마음속으로 빌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제가 친구들과 제주도로 여행을 가게 되었답니다. 2박 3일 일정으로 오랜만에 친구들과 나들이를 가기로 한 것이었죠. 아가, 나 2박 3일로 제주도에 좀 놀러 갔다 오련다. 친구들이 하도 이번에도 안 오면 안 된다고 난리를 쳐서 말이다. 어머나, 잘 됐네요, 어머니. 너무 집에만 계시는 것 같아서 걱정했었어요. 그렇게 가끔 친구분들과 여행도 다니고 모임도 갖고 그러세요. 그러면서 며느리는 직접 여행 가방도 다 싸주고 일정 체크도 해주더라고요. 여행 가방을 어찌나 꼼꼼하게 쌌는지요. 놀러 가게 되면 뭐 하나씩은 꼭 빠뜨리고 가방을 싸서 현지에서 사게 되곤 하잖아요. 그런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작은 일이지만 며느리에게 참 고맙더라고요. 변변치 않은 아들 녀석에게 시집와 원룸에서 살면서도 이렇게 저에게 잘하니 기특하기도 하고 또 조금은 미안하기도 했답니다. 그러나 아들 녀석의 좋지 않은 버릇을 고쳐주는 것이 며느리에게도 좋은 일이다 싶어서 아이들을 계속 원룸에 살게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중간에 잘못 들은 일이 있었더라고요. 여행 일정이 1박 2일로 변경되었다는 거예요. 친구는 제게도 분명히 알렸다며 잊어버린 것 아니냐고 하더라고요. 분명히 친구가 이야기했다니 제가 잊어버렸던 모양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2박 3일이 아니라 1박 2일 일정으로 여행을 끝내고 귀가했죠. 이렇게 생각보다 짧은 여행을 끝마치고 집으로 들어가려고 대문에 들어섰을 때 저는 정말 깜짝 놀랐답니다. 분명히 비어 있어야 할 집 안에서 왁자지껄한 소리가 들려왔기 때문이었어요. 좀 겁이 나기도 했답니다. 그래도 어쨌든 안으로 들어가 보아야 했죠. 현관에 발을 들여놓으니 정말로 믿지 못할 광경이 눈앞에 펼쳐져 있더라고요. 자, 이번 잔은 다 같이 건배. 오늘 내가 내는 거니까 기분 좋게들 마셔. 알았지? 친구들은 모두 환호성을 지르며 건배를 하더군요. 그렇게 저는 며느리가 저희 집으로 친구들을 불러다 술판을 벌이는 믿지 못할 광경을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친구들 중에는 여자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남자들도 꽤 보였어요. 그리고 한쪽 구석에 아들 녀석도 있더라고요. 현관에 들어선 저를 본 며느리가 기겁을 하며 놀라더라고요. 어머나, 어머니, 왜 이렇게 일찍 오셨어요? 내일 오신다고 했잖아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내 집에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말이야.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결혼하고 나서 친구들을 한 번도 초대하지 못해서요. 집이 좁아서 그만. 그래서 미안한 김에 어머님 여행 가셨으니까 어머님 댁으로 불러서 조촐하게 파티 벌인 거예요. 정말 죄송합니다. 흥이 깨진 친구들이 조심스럽게 하나둘씩 집을 떠났고 친구들이 돌아간 후에 저는 며느리와 아들을 앉혀놓고 단단히 혼을 냈죠. 그래도 그렇지. 나한테 허락도 없이 이게 무슨 짓이니? 집으로 친구들을 초대하겠거든. 적어도 나한테 이야기는 해주었어야지. 며느리는 연신 죄송하다는 말만 되풀이했어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아들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러게 엄마가 제대로 된 아파트 하나 해줬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 거 아니에요. 이번 일이 꼭 우리만 잘못했다고 보긴 좀 그렇네요.
엄마는 이렇게 큰 집에 살면서 우리한테는 고작 원룸 하나 해주셨잖아요. 적반하장이 따로 없더라고요. 저는 앞으로 내 집에 사람을 들이지 말라고 다시 따끔하게 말했습니다. 어차피 나중에 물려받을 집인데 엄마 정말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친구들 앞에서 망신당했잖아요. 이렇게 해서 사업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집주인이 없을 때 친구들 불러다가 거나하게 술판을 벌이지 않으면 사업을 못한다는 법이 있다더냐? 도대체 말이 되는 소리를 좀 해라, 이 녀석아. 그리고 나는 오랫동안 혼자 지내다 보니 사람 드나드는 거 좀 무섭다. 저는 아들의 말에서 아직 정신을 제대로 차리지 못했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낄 수 있었어요. 도대체 어떻게 하면 저 녀석을 정신 차리게 하나 싶더라고요. 그만해요. 우리가 잘못했잖아요. 어머니한테 왜 말대꾸를 그래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며느리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제 아들을 오히려 나무라며 제게 말대꾸하는 것을 말렸답니다. 그날 일은 어쨌든 며느리의 태도를 보아서 일단 용서하기로 했지만 제가 몰랐던 며느리의 일면을 본 것 같아 마음이 좀 걸렸었어요. 그렇게 그날 일을 빼고는 평온하게 시간이 흐르던 중이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아들 녀석이 또 그 평온을 깨트리더라고요. 아들이 결혼한 지 3년이 되는 해였어요. 엄마, 사업이 아무래도 또 하강세를 타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그러더니 이번에 또 그러네요. 처음에 잘 되었던 사업이 가끔씩 왜 이러는지 조사를 좀 해야 될 텐데. 그러는 동안 들어가야 될 돈은 계속 들어가잖아요. 지난번에도 엄마가 도와주셨지만 이번에도 좀 도와주세요. 사실 아들의 사업은 결혼을 하고 나서 3년 동안 부침을 거듭했답니다. 위기가 있을 때마다 모면하게 해준 것도 바로 저였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심각하다며 상당히 큰 액수의 자금을 대달라고 하더라고요. 사업으로 벌어들이는 돈보다 사업으로 나가는 돈이 더 많은 것 같았죠.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이 사태에 저는 더 이상 관여하다가는 아들 녀석이 정신을 차리는데 도움이 될 것 같지가 않더군요. 이번에는 저도 선을 그었습니다. 나 더 이상 네 사업에 대해 관여하지 않기로 했다. 너도 이제 성인이고 결혼까지 했어. 곧 아버지가 될 몸이라는 거야. 그렇게 의존적이어서야 어떻게 한 가정을 이끌어가는 가장이라고 할 수 있겠니?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앞으로 엄마한테 뭘 더 기대하지는 말아라. 아들의 회사는 결국 문을 닫게 되었죠. 그러자 아들의 원망이 모두 제게 쏟아지더군요. 이건 다 엄마 때문이에요. 엄마가 조금만 도와주셨어도 바로 일어날 사업이었다고요. 처음에 잘 됐었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못 도와주셔서 결국 이렇게 만드셨느냐고요. 네가 회사 운영을 잘했으면 그 운영비까지 나와야 하는 거 아니니? 회사는 회사대로 있고 운영비 되는 사람은 따로 있다는 말이 대체 무슨 말이야? 나는 네 회사 문 닫은 일에 일말의 가책도 없다. 사실 말은 이렇게 했지만 한 번 더 도와주었어야 하나 싶은 생각도 들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이 결혼까지 한 성인임에도 여전히 제게 의존하고 있는 것이 걱정되었습니다. 회사가 문을 닫았으니 이제 어딘가에 취직을 해야 될 텐데 제발 그 일이 잘 되어서 제 살림 하나는 제가 꾸려나가기를 마음속으로 기원했어요. 이렇게 아들이 속을 썩이는 날이면 꼭 먼저 떠난 큰아이가 떠오르곤 했죠. 그 아이가 살았으면 어땠을까 그저 착하기만 하던 녀석 어떻게 그런 나이에 그렇게... 그러고는 결국 눈물로 이어지곤 하는 것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카페 운영하고 있는 친구가 있는데요. 전에 왜 파티할 때 집에도 왔었던 친구요. 꽤 잘 사는 녀석인데 운영하는 게 힘들어서 쉬고 싶다면서 맡아줄 사람이 필요한 모양이던데. 아들이 이런 말을 불쑥 꺼내면서 결론을 말하지 않더라고요. 규모도 크고요. 규모가 크니까 권리금도 크고 일하는 사람들도 많고 손님도 많더라고요.
카드 매출 보니까 매출도 괜찮은 것 같던데요. 아들이 제게 또다시 사업을 시작한다면서 사업자금 얘기는 차마 꺼내지 못하는 것이 틀림없었어요. 아이고, 그래. 네가 이야기하는 게 기껏 돈 이야기겠지 싶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은 네가 인수하고 싶다는 거냐? 그러니 이 엄마에게 또 사업자금 대달라는 것이고? 상권 분석이나 메인 매출 모두 제대로 확인은 했니? 아이, 그럼요, 엄마. 설마 그런 것도 안 하고 그 규모가 큰 카페를 인수하겠다고 하겠어요? 그 친구 그 자리에서 오래 장사하던 친구예요. 집안도 좋은 친구고요. 문제는 권리금이었어요. 한두 푼도 아닌 액수의 권리금. 아들의 힘으로 마련하기는 어려워 보였죠. 저는 잠시 생각을 해보았어요. 도와주어야 하나 싶은 생각도 하긴 했답니다. 그런데 결국은 지난번 회사 문까지 닫게 하면서 아들이 직접 해결하기를 바랬던 것이 의미가 없어진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분명히 선을 그었죠. 내가 지난번 회사 문 닫을 때도 분명히 말한 것으로 안다. 네가 또 나한테 사업자금을 대달라는 얘기라면 아예 얘기도 꺼내지 말어. 이 엄마는 네가 무슨 일을 하건 네 힘으로 알아서 하기를 바란다. 너는 이번에도 네가 할 노력은 전혀 안 하고 또 엄마한테 와서 손을 벌리고 있는 거 아니냐. 엄마, 돌아가실 때 그 재산 다 가지고 돌아가실 거 아니잖아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한테 그런 것도 못 해주신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 재산 다 뭐에 쓰려고요? 죽을 때 가지고 가서 먼저 간 네 형 주고 네 아버지한테도 좀 떼어드릴 생각이다. 내 재산이니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쓸 것인지까지 걱정할 것 없어. 아들은 이런 제 말을 비웃기라도 하듯 아주 노골적으로 못마땅한 기색이더라고요. 마치 제가 당연히 해주어야 하는 것인데 안 해준다는 것 같은 표정이었어요. 저는 아들에게 선을 그으면서 분명히 말했죠. 사업을 벌일 능력이 없으면 일을 가리지 말고 취직을 하라고요. 하다못해 종일 서빙하는 일이라도 하면 최저임금도 한껏 높아져 있겠다. 한 달에 200만 원 가까이 벌 것이라고 얘기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두 식구 충분히 먹고 산다고요. 그러니까 엄마는 지금 제가 식당에 나가서 사람들 먹은 거 찌꺼기나 청소하는 일 안 하는 게 불만이신 거군요. 내 얘기는 먹고 살기 위해 또 가족을 위해 하는 일이라면 도둑질만 아니라면 신성하다는 얘기야. 너 도대체 그 일 가리는 버릇은 언제나 돼야 고치겠니? 세상에 쉬운 일은 없는 거야. 저는 더 이상 이야기해보았자 별 소득도 없겠다고 생각하여 다시 이 이야기는 저에게 꺼내지 말라고 아들에게 분명히 말해두었죠. 제가 하도 딱 부러지게 이야기를 하니까 아들도 아마 포기를 했나 봐요. 더 이상 저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몇 달 후에 며느리를 통해서 아들이 결국 그 카페를 인수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느 날 아들과 며느리가 집으로 다니러 왔는데 아들은 아주 기세가 등등하더라고요. 엄마, 제가 못할 줄 아셨죠? 보세요. 제 힘으로 했잖아요. 엄마 소원대로 제 힘으로 이렇게 큰 카페 인수했어요. 권리금도 꽤 된다면서 어떻게 그 돈을 마련했을까 의문이 들긴 하더라고요. 뭐 어쨌든 그 카페가 잘 되는지 대여섯 달 동안 나쁜 소식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또 일이 터지고 말았어요. 엄마,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저 권리금 사기 당한 것 같아요. 카페에서 실제로 일해보니 남는 게 거의 없더라고요. 임대료에 인건비, 재료비를 빼고 나면 손에 쥐는 게 100만 원 남짓밖에 안 돼요. 편의점 알바를 해도 이 정도는 벌잖아요. 하루빨리 다른 사람에게 넘기고 싶어요. 한 달에 100만 원이라도 남는다니 손해본다는 것보다는 낫구나. 그것도 임대료, 인건비, 재료비 다 빼고 나면 남는 돈이라고 하지 않았니? 그러면 일단 두 식구 간신이라도 먹고 살면서 좋은 시기를 기다려야지. 엄마, 진짜 심각한 문제가요. 엄마가 안 도와주니까
제 3금융권 대출까지 다 끌어다 권리금 줬단 말이에요. 적어도 그 카페에서 대출금 이자 정도랑 우리 먹고 살 돈은 나올 줄 알았죠. 100만 원 가지고는 이자도 못 내요. 상권 분석이나 메인 매출 모두 확인했다고 하지 않았냐는 제 질문에 아들은 그 친구라는 사람이 말해준 것을 곧이곧대로 믿고 수익 계산을 했고 수익 중 일부를 대출이자로 갚으려고 했다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상권 분석이나 메인 매출에 대한 면밀한 조사도 없이 그냥 그 친구의 말만 믿고 벌인 일이었다죠. 그리고 그 친구는 아들이 가게를 보러 갔을 때 한시적 이벤트를 벌이면서 몇 달 동안 뒤로는 적자를 보면서도 사람들을 많이 끌어모아 카드 매출을 높였다는 것이었어요. 제대로 사기를 당한 것이었죠. 그리고 알아보니 그 친구라는 사람은 외국으로 가서 연락도 되지 않는다는 것이었어요. 금융권에서야 당연히 날짜가 되면 이자나 아니면 이자와 원금이 같이 들어오기를 기대하겠죠. 그런데 그것을 갚을 돈도 나오지 않는 가게를 인수하고 만 것이었으니 그 독촉이 심했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아들은 어쩔 수 없이 큰 빚을 떠안은 채 그 가게를 아주 싼 가격에 다른 사람한테 넘겼다고 하더라고요. 그 가격은 빚을 갚으려면 턱도 없는 금액이었다고 하면서요. 그리고는 무릎을 꿇고 말하더라고요. 정말 빚독촉에 전화 벨소리만 나도 겁이 나요. 이제는 신용정보사 같은 데서 편지도 날라오는데 저 지금 처지가 말이 아니에요. 엄마, 제발 도와주세요. 네? 나는 알다시피 현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야. 그래서 그 빚 갚아줄 능력도 없어. 네가 벌인 일이니 어떻게든 네가 해결해야지. 네 힘으로 알아서 했다고 그렇게 기세등등하지 않았었니? 어머니, 그러면 지금 사시고 있는 집을 저희에게 주시면 되잖아요. 며느리가 갑자기 불쑥 끼어들면서 한 말이었어요. 그동안 얌전하고 살림에만 열심인 줄 알았던 며느리가 이렇게 당돌하게 나왔기 때문에 저는 그만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아마 이것이 며느리에게 받는 두 번째 의외의 느낌일 거예요. 한 번은 제가 집을 비웠을 때 친구들을 모아놓고 건배를 외치는 그 모습에서 보았고, 오늘은 또 아들 녀석도 입에 담지 않는 집 얘기를 꺼낸 것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아들은 한술 더 뜨더라고요. 엄마는 혼자니까 원룸에서 살면 되는 것 아니냐고 하는 것이었죠. 아, 그러니까 얘들이 미리 의논을 하고 와서 자기들이 맡은 역할대로 제게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라고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아들 녀석은 무릎을 꿇은 자세를 유지한 채 눈물까지 보이고 있었어요. 저는 며칠을 곰곰이 생각해 보았죠. 그러고는 아들 며느리를 불렀어요. 너희들이 결혼한 지 3년이 넘도록 손주를 안겨주지 않는데 손주를 낳으면 집을 물려줄 수도 있다. 조건은 또 한 가지 있어. 네가 집안의 가장으로서 일을 가리지 말고 어디든 취직해서 일을 하라는 조건이야. 이 조건을 충족한다면 니들 말대로 해주마. 저의 이 말에 아들은 뛸 듯이 기뻐하더라고요. 그리고 전에 식당 서빙 일에 대해서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불만을 토로했던 녀석이 그 힘들다는 택배 물류센터에 일자리를 구했다는 소식이 들리더라고요. 그렇게 몇 달이 흘러갔죠. 그동안은 자주 드나들던 며느리도 찾아오지 않았어요. 저는 솔직히 며느리가 친구들 앞에서 마치 무슨 술꾼처럼 건배를 외치던 일, 그리고 지난번에 집을 증여해달라며 당돌하게 말하던 이미지 때문에 며느리에 대한 생각이 예전과는 조금 달라진 상태였어요. 그런데 그런 며느리에게서 드디어 임신했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어쨌든 저는 손주를 보게 되었다는 사실에 날아갈 듯 기뻤죠. 며느리의 배는 점점 불러왔어요. 그리고 며느리가 한 가지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며 제게 찾아왔더라고요. 임신 6개월 때쯤의 일이었어요. 어머니, 아시다시피 저희 친정부모님 모두 미국에 계시잖아요.
요즘은 아이한테 미국 시민권 만들어주느라고 일부러 원정 출산까지 한다는데 저는 가도 머물 곳이 있고 돌봐주실 분들이 있으니 가서 나아가지고 올게요. 아이를 위해서도 좋은 일이고 아이 아빠도 힘든 일 하느라고 다른 데 신경 쓸 여력도 없는데 좋은 생각이잖아요. 어머니도 신경 안 쓰실 수 있고요. 주로 부유층에서 미국 시민권을 아이에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원정 출산이라죠. 미국 땅에서 태어나기만 하면 부모의 국적을 따지지 않고 미국 시민이 된다는 미국의 법 때문이었어요. 굳이 말릴 일도 아니었기에 저는 그렇게 하라고 하고는 사돈댁에 전화를 걸어 들어가는 비용을 모두 대겠다고 하고 며느리를 잘 부탁한다는 말을 덧붙였죠. 그렇게 해서 며느리는 아이를 낳기 위해 미국에 가 있고 아들은 한국에 남아서 일을 하게 되는 때 아닌 따로 사는 부부가 되어버렸죠. 저는 종종 며느리의 친정에 전화를 해서 안부를 물었답니다. 그런데 사돈이라면 역시 어려운 사이였는지 전화를 걸 때마다 며느리의 친정에서 불편해한다는 기색을 느꼈어요. 그리고 웬만하면 꼭 할 말만 하고 전화를 끊으려고 하더군요. 며느리 소식이 늘 궁금하긴 했지만 며느리가 먼저 전화를 하기 전에는 사돈댁에 전화를 넣기도 어렵더라고요. 그저 시간이 빨리 지나서 며느리가 아이를 낳아 안고 돌아오길 바랄 밖에요. 시간은 어쨌든 흘러서 며느리가 아기를 낳아서 데리고 들어왔어요. 10년 전만 해도 손주 귀엽다는 말이 그다지 다가오지 않았었는데 이제 저도 분명히 할머니인가 봐요. 손주가 그렇게 예쁠 수가 없더라고요. 아이는 아들이었어요. 오랜만에 우리 식구들은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엄마, 이제 아이도 낳았고 원룸에서 아이를 키우기도 어려우니 약속하신 대로 집 바꿔 살죠. 엄마가 분명히 약속하신 일이에요. 그렇죠? 아들은 다짐을 하듯 말했지만 저는 사실 그 날짜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었어요. 집을 비워주기가 싫었느냐고요? 그건 아니었답니다. 어느 부모가 자식 편해지는 것을 싫어하겠어요. 제가 차일피일 미루는 것은 좀 이상하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이가 자라면서 제 아빠를 전혀 닮지 않는 것이었죠. 아이가 자라갈수록 그렇더군요. 그렇다고 자라갈수록 며느리와 똑같아지는 것도 아니었답니다. 그래서 증여를 미루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아마도 처음과 달라진 며느리의 그 두 가지 모습 때문에도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지 모르죠. 제가 알던 며느리와는 다른 그 두 가지 이미지를 연상하면서 혹시라도 불륜을 저지른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굳이 원정 출산을 하겠다고 했었고 그 부모의 불편해하는 기색도 그렇게 생각하니 설명이 가능했어요. 저는 며느리를 불러다 놓고 말했죠. 아가, 약속대로 집 증여해주마. 아니 집뿐만이 아니라 내 전 재산을 물려주마. 그러자 며느리 얼굴에 화색이 돌고 눈에 빛이 나는 게 보였어요. 단 조건이 하나 있다. 친자 확인 검사 후에 증여하도록 하마. 내 친손자가 맞다면 내 전 재산을 물려줄 거고 만에 하나 우리 아들 친자가 아니라면 난 단 한 푼도 줄 수가 없다. 그런 경우 차라리 사회에 환원하는 것을 생각해 보려고 한다. 어머니, 세상에 무슨 그런 말씀을. 제가 어머니한테 어떻게 보였길래 그런 의심을 받는지 모르겠지만 저 정말 기분이 너무 나빠서 그런 검사는 못하겠어요. 아니, 안 할래요. 며느리의 반응을 보려던 것이었는데 역시 이렇게 나오더군요. 며느리가 불륜을 저지른 것이 분명해 보였죠. 사실 제가 며느리에게 이렇게 묻기 전에 이미 모든 조사는 마친 상황이었어요. 아들과 손자의 친자 검사를 해보았거든요. 결과는 물론 내 친손주가 아니라고 나왔습니다. 이래서 시도둑은 못한다는 말이 있나 봅니다. 결국엔 전혀 다른 생김새 때문에 의심한 거였으니까요.
결국 불쌍한 것은 바로 우리 아들이구나 싶었습니다. 이쯤 되니 며느리가 어디서 어떤 남자의 아이를 낳아왔는지는 알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일을 잘한다는 사설 탐정을 고용했어요. 예상하신 대로 며느님이 만나는 남자가 있어요. 이 남자랑 불륜 관계인지는 모르겠지만 최근에 만난 남자는 이 사람뿐이었네요. 여기 사진도 보시죠. 사진을 보니 웬 껄렁해 보이는 한 남자가 보였습니다. 깡패 같기도 하고 분위기가 묘한 사람이었어요. 정말 생각할수록 맹랑한 아이였습니다. 며느리가 자주 만난다는 그 남자가 불륜남일 것이 거의 분명해 보였죠. 사설 탐정이 가지고 왔다는 사진에는 며느리와 낯선 남자가 커피 전문점에서 만나는 장면이 찍혀 있었어요. 며칠 후 며느리를 불러다 놓고 증거는 모두 가지고 있으니 사실대로 말하라고 다그쳤어요. 입을 꾹 다물고 있던 며느리에게 결국 남자와 함께 찍은 사진을 내밀었죠. 그러자 며느리 입에서 제 예상보다 놀라운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어머님, 자꾸 저한테만 뭐라고 하시는데 이거 꾸민 사람이 누군 줄이나 아세요? 바로 어머니 아들이에요. 네가 이제 궁지에 몰리니까 우리 아들을 끌고 들어가려는 게냐? 전 정말로 어머님 아들이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요. 이거 전부 어머니 아드님이 계획한 일이라고요. 그렇다면 네 말은 이 일을 다 우리 아들이 알고 있다는 말이냐? 알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이 모든 걸 꾸민 사람이 어머니 아들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들이 며느리가 불륜을 저지르게 계획했다는 게 도저히 납득이 가질 않았습니다. 아무리 재산이 탐나도 그렇지. 널 다른 남자랑 붙여서 아이를 갖게 했다는 게 말이나 되니? 그러자 며느리가 펄쩍 뛰더군요. 그게 무슨... 설마 제가 이 사진 속 남자랑 그렇고 그런 사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며느리는 황당하다는 듯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리고는 이 남자의 진짜 정체를 밝히더군요. 제가 한국에 돌아와서 만난 남자는 바로 아이 입양 도와준 중국인 브로커예요. 한국에서 그 사람으로부터 아이를 받아서 집으로 온 것이었고요. 사진에 찍힌 바로 그 사람이에요. 며느리의 말인즉슨 이랬어요. 집을 증여받기 위해서는 아이를 가져야 하는데 아무리 노력해도 아이가 생기지 않더라는 것이었죠. 그러자 빚에 몰려 집을 증여받지 않으면 안 되는 아들이 아이를 입양하자고 했다는 것이었어요. 그렇게 의논을 맞춰놓고 며느리가 6개월이 될 때까지 배가 부르도록 보이는 등 임신한 것처럼 꾸미고 마침 미국에 이민가 계시는 친정 부모에게 가서 아이를 낳아 오겠다고 했다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니들 둘이 나를 속이고 재산을 차지하려고 했던 것이다. 그 말이로구나. 설마 네가 이 일에 억지로 끌려 들어갔다고는 안 하겠지. 집을 증여하라는 말도 사실 네 입에서 먼저 나왔고 말이다. 그것도 다 어머님 아들이 시켜서 한 짓이에요. 시키는 일이라고 아무 일이나 다 한단 말이냐? 그것도 이렇게 엄청난 일을? 설마 네 잘못은 없다고 말하려는 것은 아니겠지? 며느리가 조목조목 설명하지는 않았지만 거의 외침에 가까운 변명에서 모든 일이 어떻게 돌아갔는지 사정을 알만하더군요. 저는 며칠 동안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마음을 다져먹고 할 말을 정리한 다음 아들과 며느리 둘 다 불러앉혀 놓고 선언했어요. 니들은 오로지 재산을 물려받겠다는 생각에 아주 계획적으로 나를 속였더구나. 네가 매일 하는 말이 있었지. 하나밖에 없는 아들한테 이럴 수 있느냐고 말이다. 이건 하나밖에 없는 엄마한테 할 짓이고? 저는 엄숙하고 단호하게 말을 이어갔죠. 설마 지금까지 일어난 일에 대해 부인하지는 않겠지. 너희들에게는 지금도 앞으로도 단돈 1원도 주지 않을 게야. 이 마음이 바뀌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 그리고 그 원룸이 있는 건물에서도 나가.
엄마 정말 너무하시네요. 사실 엄마가 저를 도와주셨다면 일어나지도 않을 일이었어요. 그리고 이 와중에 그 원룸에서 나가면 갈 곳도 없는 저희들한테 거기서 나가라고요? 그리고 아직 계약 기간이 남았잖아요. 계약 기간이 끝나지도 않은 원룸에서까지 나가라는 말씀이세요? 네가 아직도 내가 도와주지 않아서 어쩌고 하는 타령을 하는 걸 보니까 이 엄청난 일에 대해서 절대로 뉘우치지 않는 모양이로구나. 계약 기간? 애초에 계약 같은 것은 없었어. 그러고는 아이들 앞에 서류 한 통을 던져놓았어요. 제가 아이들 앞에 내민 것은 등기부 등본이었습니다. 바로 아들이 살고 있는 그 건물의 등기부 등본이었죠. 건물이 통째로 제 소유라는 것을 나타내주는 서류였어요. 그래요. 아들이 살게 된 건물은 사실 제 소유의 건물이었어요. 6층짜리 원룸 건물인데 20세대의 원룸이 있었죠. 시세는 적게 보아도 30억쯤 될 것이라고 몇 년 전에 감정을 받았었답니다. 그 중에 하나를 너에게 마련해 준 것이야. 네가 전혀 모르는 재산이었지. 이 집 한 채로도 일하기 싫어하고 나태한 너에게 이 건물이 있다고 얘기하면 어땠겠니? 그야말로 방탕하게 지내지 않았겠니? 그래서 내가 일부러 얘기 안 한 거야. 그리고 다시금 그 원룸 건물에서 나가라고 말했어요. 아들과 며느리는 제 앞에서 싹싹 빌다가 저한테 쫓겨나 도망치듯 나가버렸습니다. 아직도 정신 못 차린 아들에게 저는 말 나온 김에 덧붙여 두었죠. 모두 사회에 환원할 생각이니 사람 되기 전까지는 연락도 하지 말아라. 재산이나 얻어내자고 그런 끔찍한 속임수를 써서 엄마를 속인 그런 아들 나는 둔 적 없다. 얼마 후 저는 아들과 며느리를 원룸에서 쫓아냈어요. 그리고 아기를 파양했다는 이야기도 들려왔답니다. 그 가엾은 버려진 아기를 재산을 차지하려는 욕심을 채우는데 이용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아기는 두 번째로 버려진 셈이었죠. 그 아기의 팔자도 나처럼 기구하구나 싶어서 눈물이 나더군요. 그 후 며느리는 미국에 있는 친정으로 갔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죠. 모든 것을 알고 있었던 사돈댁에서 전화를 해서는 그저 죄송하다고 말하는 것이었어요. 며느리의 말로는 이런 일을 꾸민 것은 모두 제 아들이었다고 했죠. 그러나 이것이 혼자 꾸민다고 되는 일이겠어요? 제가 며느리에게 이미 말했지만 시키는 일이라고 아무 일이나 하면 되는 건가요? 저는 그런 며느리를 더 이상 제 며느리라고 생각하고 싶지도 않았어요. 아니 아들이 그 며느리를 데리고 살건 말건 참견하고 싶지도 않더라고요. 며느리에게 다른 사람의 전화를 빌려서 전화를 걸었죠. 제 전화번호는 알고 안 받을 것 같아서였어요. 아마 이 전화 통화로 하는 말이 너에게 내가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 되겠지. 이 이상 너와 어떤 대화를 하기도 싫구나. 한때 다정한 고부였다만 이 일이 이렇게 밝혀진 마당에서 너하고 나 그저 처음부터 없었던 사람인 셈 치자꾸나. 아들은 따로 집을 구해 나와서 계속 물류센터 일을 한다는 소식을 사설탐정이 알려주더군요. 노동이 얼마나 신성한 곳인지를 이번 기회에 깨닫고 제발 사람이 되어주기를 저는 마음속으로 빌고 또 빌었습니다. 또다시 이미 떠난 큰아들과 남편 생각이 간절하더군요. 그리고 이번에는 제가 정말 서럽게 울고 있었어요. 두 사람에 대한 그리움과 더불어 아들 녀석에 대한 배신감, 그리고 실망감에서 나오는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더군요. 이럴 때일수록 먼저 간 가족들이 더 생각나더군요. 큰아들이 어릴 적 교문 앞에 우산을 가져다주는 저를 반가워하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날도 차라리 비가 왔었더라면 내가 너를 데리러 갔을 것이고 그런 일도 없었을 텐데 네가 살았으면 네 동생이 좀 바르게 컸을까? 오늘따라 남수하고 네 아버지가 정말 많이 그립구나. 하룻밤을 이렇게 울면서 하늘에 있는 두 사람에게 말을 걸다가
그냥 잠이 들었었던가 봐요. 잠이 깼을 때는 이미 늦은 아침이었어요. 창문에 쳐놓은 커튼 틈으로 밝게 들어오는 햇살이 마치 영화에서 보는 먼 나라의 고속도로를 멀리서 카메라가 비춘 것 같더라고요. 그래요.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저렇게 한 줄기 빛이 되어줄 것이 있겠죠. 그리고 그 먼 나라의 고속도로처럼 어디로든 통하는 길이 있겠죠. 비록 제 곁을 떠났지만 따스하고 정 많았던 아이들 아빠와 그저 착하기만 했던 우리의 첫 아이에 대한 기억이 바로 그런 빛과 길의 역할을 해줄 것이었답니다.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